안녕하세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지금은 3월 21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좀 준비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간 채배근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최백운 교수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얼마 전에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 5곳에 공문을 보냈었죠. 그래서 1인당 1,000만원 정도의 기본 대출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공문으로 반요구, 반강제적인 요구, 아니면 그냥 물어봤다고 할 수도 있고, 강제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도지사 중점 추진 사업이라던가 그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강제성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이제 이 1,000만원을 빌린 다음에 이자가 약 3%대 이자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원한다면은 10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이자와 원금을 만기가 됐을 때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든다고 하죠. 최봉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 크게 이자 정도는 매년 갚아도 된다, 큰 부담이 안 된다, 잠깐 알바 뛰어서 이자 갚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최백운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신용 등급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금융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고금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 대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대출은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창업, 새로운 시도를 위한 그 종잣돈,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 물론 1,000만원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뜻이 맞는 청년들이 좀 여러 명 모아가지고 1,000만원씩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백운 교수는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 1,35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1,000만원씩 빌려준다고 하면은 이제 135조 원이 필요하게 되죠. 135조 원이 필요하게 되고, 85조 원 정도로 맞추면은 이제 한 사람당 630만원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한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추가로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안 생긴다. 그러니까 진정한 금융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본 대출을 위한 자금을 써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기본 대출을 따져보기 앞서서 이 최백운 교수님이 중간에 정부 부채가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살펴보죠. 이 기본소득을 하던, 기본 대출을 하던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이게 이제 최백운 교수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절대 IMF 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논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발행하는 Economic Policy Review라는 그런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1996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Determinants and Impact of Sovereign, 뭐라 그러더라 이거? Sovereign이라고 하던가? Sovereign Credit Ratings.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결정 요소,
그 다음에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서 그 정부 부채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 논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논문이 작성된 배경은요, 이 1996년쯤에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이 평가기관마다 그 평가 요소들의 가중치를 두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은 무디스와 S&P 두 기관이 신용등급 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그 8가지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무디스와 S&P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요소 8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 8가지를 소개해드리면 1인당 소득,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재정균형, 이게 이제 정부 부채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 그리고 대외채무, 그 다음에 경제발전 수준, 마지막으로 파산 역사,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경제성장률, 재정균형, 대외부채, 이 3가지는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백운 교수가 언급한 6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그러니까 재정균형과 경상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가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최백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나온 게 1996년이에요. 1996년이고, 그러니까 25년 전 논문이죠. 그러니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 결정 요소들을 거의 처음으로 분석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기념비적인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유럽중앙은행에서 게재한 2007년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1인당 국민소득, 그 다음에 실질 경제성장률, 정부 부채, 그리고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대외부채,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결정 요소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을 쓴 3사람은요, 2011년 분석 결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실질 경제성장률, 정부 부채, 그 다음에 재정수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가지죠? 4가지가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효율성, 외채, 외환 보유액, 그 다음에 부도 역사가 국가 신용 등급의 유의미한 결정 요인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최백운 교수님은 아주 오래된 1996년의 논문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와서 정부 부채가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 방송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뉴스공장에도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참, 이런 거 다른 분들이 좀 빨리빨리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굉장히 선택적인 정보를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이죠. 뒤에 논문은 글쎄요, 일부러 소개를 안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백운 교수 주장은요,
암호화폐를 가지고도 말할 때도 문제가 한번 됐었어요. 자, 그럼 이 135조 정도 쓰는 게 괜찮을까? 기본소득에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가죠. 필요하죠. 한 월 3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한 150조 필요하니까요. 월 37만 원 정도 할 때, 랩 2050에서 제시한, 아니었죠? 그게 한 138조였나? 네, 그 정도 필요하죠. 어쨌든, 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정부가 무이자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그것을 직접 매입해서 재원을 마련해라. 국채 발행을 해라. 그럼, 적극적으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예, 비트코인 그 얘기할 때요.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암호화 화폐가 나왔고, 이것이 중앙 집권형 현재 화폐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예, 이 화폐 체계가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은행은 100조 이상씩 풀어도 됩니까? 예? 정부가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해가지고 100조 이상 풀어가지고 기본소득 하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느냐 말이죠. 100조가 적어서 그런 건지. 이런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미국 얘기할 때와 한국 얘기할 때가 달라요. 게다가 또 그것도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요. 달러 가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서, 그 달러 인덱스가 1973년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100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 위냐, 100 아래냐, 이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면은, 100 밑으로 작아지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72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72까지요. 그러니까 그 1973년 3월의 달러 가치보다 30% 정도 내려간 거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융 정책을 펼쳤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풀었죠. 상당한 규모로 풀었습니다. 아마 그 금융위기 때 못지않게 돈을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 지금 현재의 달러 인덱스는요, 아직 90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89 근처까지 내려갔는데요. 지금 다시 한 91 정도로 약간 다시 올라왔습니다. 즉, 돈을 뿌렸지만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결국은 달러를 얼마나 많이 뿌렸냐, 이거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화폐가 지금 달러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주장도 굉장히 근거가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다시 좀 기본대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기본대출이요, 이제 청년들의 창업자금에 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청사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뉴시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햇살론, 미소금융, 연체율 증가, 취약층 가계부채 빨간불.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근로자 햇살론이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상품이죠. 그래서 금리가 6에서 7%고요. 1,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 변제율이요, 2017년에 5.5%에서 작년 11월에 10.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대위 변제율이라는 거는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위 변제율이 증가했습니다. 10.5%로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또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미소금융이라는 건데요. 영세 자영업자 창업 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금리는 2%에서 4.5%고요. 이 미소금융의 경우 연체율이 3.9%에서 5.2%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이 서민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상품들이 비록 소액이지만 연체율이나 이런 게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뭐 1등급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이 받는 금리보다는 비싸지만 이분들이 원래대로 뭐 1금융권이나 아니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고 할 때 이자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연체율이나 이런 대위 변제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작년 2020년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전체 대출 연체율은 0.34%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체로 보면은 매우 낮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대로 대출이 상환되는 상황이었으면은 훨씬 더 이 연체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가 5개 은행에 요청한 공문상의 기본 대출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에서는 3%대의 금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거는 도에서 원리금 상환은 100% 다 보증해 주는데 그래도 싫으면은 너희가 그냥 말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원리금 상환을 100% 보증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동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간에 은행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화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문제라고 하죠. 또 신용도를 보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모든 계층이 몰릴 수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현재 지금 2021년 공시된 신용대출 금리를 보니까요, 1등급 신용대출이 평균 2.58%에서 3.56% 정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자 근처죠. 그거보다 경기도에서 이제 3%대로 이자를 잡으면은 그게 이제 시중은행 1등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1등급은 굳이 이 기본 대출을 빌리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럼 2등급, 3등급 그 밑으로는 다 이 3%대의 금리가 아주 매력적인 금리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빌리려고요. 근데 이 규모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은 그만큼 은행들이 대출을 하기 위한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명박 정권 때 미소금융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규모는요, 10년간 2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이유는 미소금융을 사용할 금융상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세 자영업자.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규모로 한 거죠. 그러면서 대기업이랑 금융권 기부로 돈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금융권 팔을 비튼 거죠. 머니투데이 2009년 10월 12일 기사를 보면은요,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공감하는 것과 목표액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 그 다음에 홍영표 의원 말고도 많은 여야 의원이 관치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신관치주의다.
즉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권을 몰아세워서 돈을 한마디로 삥 뜯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재명 지사는 더 위험해요. 은행의 팔을 비트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낸 공문에서 지원을 좀 세분화했는데요. 경기도 도민 전체, 그 다음에 연령대를 두고 만 25세에서 26세 청년, 그 다음에 만 29세에서 34세 청년이던가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뒀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경기도 내 청년 인구 이렇게 좀 대충 따져보면은 대략 따져보니까 하여튼 적게는 수조, 많게는 경기도만 해도 100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조선 비즈 기사를 보면은요, 전체 신용불량자 10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54만 명이 연체 액수가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는 이 기본대출 재원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전체 자산이 부채 포함해서 1조가 안 돼요. 한 8천억 대인 것 같아요. 8천억 정도. 8,060억 정도. 경기신용보증재단만으로 택도 없죠. 당연히 경기도 세금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작년과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2번 했죠. 각각. 약 1조 넘는 돈이 사용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재원 마련, 기금 있는 돈 깨버려서 했죠. 적금 깬 거나 마찬가지죠. 네. 만기가 10년, 그 다음에 20년 뒤에 들어오는데, 한 번 연장하면 20년, 10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때 이재명 지사가 무사히 3선 지사까지 한다고 해도 이 만기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못 져요. 지금 현재 경기도 의원들 책임 못 지십니다. 이런 것이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올해 당장 시행이 된다고 해도 만기가 안 돌아옵니다.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라뇨. 이게 사이다 행정입니까? 최백운 교수님은 또 더 황당한 얘기도 해요. 부채도 자산, 부채 자산 아니냐?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나중에 주식 팔아서 갚으면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황당한 발언입니까? 이게 경제학자의 발언이 맞습니까?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했다고 하고요. 1,000만 원 빌려서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영끌 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집값 상승에 일조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지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분들은 집도 떼이고 그 다음에 빚은 빚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 집값에 비하면 워낙 작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전세나 월세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주식 1,000만 원으로 주식으로 달려갈 수도 있죠. 또 요즘 비트코인은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 정도 하던가? 그렇죠? 가격이 또 변동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비싸지, 이제 그 비트코인 밑에 마치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잡주, 뭐 동전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처럼 그 짜잘한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 비트코인 따라서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딱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다 빚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빚을 제대로 청산을 못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게 청산하는 거죠. 최병훈 교수의 주장은 집값이 계속 오를 때, 최소한 잘 유지가 됐을 때 그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아야겠죠. 뭐 이자 부담은 3%대면은 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애초에 그분들이 왜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자겠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부채는 결국 갚아야 하는 것을 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는지 마치 정말 경제학 교수라는 직함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왜 힘든 분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왜 별로 안 힘든 사람들까지 혜택을 똑같이 나눠 받아야 되죠? 즉 재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냔 말입니다. 힘든 분들만 대상으로 도와드리면 그래도 우리 재원을 아껴서 정말 위급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 소득도 그렇고 기본 대출도 그렇고 왜 다 똑같이 그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안 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자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싸다 아니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2천만 원 그 사람들도 빌려갑니다. 왜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 좀 답답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미소금융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그라민뱅크의 이야기가 나왔었던 때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낮은 이자로 소액을 빌려주는 그런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소액을 빌려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재봉틀을 구입해가지고 옷을 만든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재봉틀이 없을 때 그냥 손바느질을 했었던 사람들이 재봉틀을 뭐 구입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리어카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뭔가 이제 그분들의 당장의 상황보다 이제 나은 현실, 즉 환경을 개선을 해가지고요, 소득이 늘어나서 돈을 잘 갚았다. 그리고 소득은 늘어났다. 이런 이제 행복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라민은행은 금리가 높아지고 게다가 추심도 가혹해져가지고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라민뱅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 곳곳에 비슷한 종류의 마이크로 크레딧이 생겼는데요. 결과는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소액 금융 분야에서 10년을 일했다는 사람은요, 책까지 썼어요. 이 작가에 의하면요, 이 금융회사 대부분은 약속이나 한 듯 부패한 업주에 의해 상식 이하의 불투명한 관리로 운영되었다. 소액 금융의 기본 취지를 잊은 듯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돈을 대출해주기 일쑤였고, 마이크로 크레딧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무보증 체계도 지키지 않았다. 연이은 보증과 고금리로 세계 각지에서 빈민이 자살했다. 빈민이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운영되는 이 거대한 사업은 제대로 된 감시 없이
마치 한국의 고금리 사금융처럼 빈민을 쥐어짜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장 논리를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고 해도요. 이 빚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빚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오는 것이다. 네, 그만큼 소중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겠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비참한 현실만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그 다음에 최백운 교수 주장을 무비판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최백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